이런 비 오는 날에는 바람도 많이 부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난 어린아들을 키우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 저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 중 돌아가신 엄마로 인해 만삭으로 장례를 치르고 마음고생이 심한 탓인지 출산하던 날 출혈이 심해 의식을 잃고 죽다 살아날 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날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끔찍할 만큼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저 혼자는 못 버티겠다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을 다잡아준 것은 다름 아닌 제 아이였어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산다던 저희 친정엄마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도 제 자식을 낳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분명 힘들고 모진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아이 때문에 살고 아이 덕에 웃는다고 생각해요. 이미 제 인생의 모든 것은 아들을 위한 것이고, 제가 죽는 날까지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귀한 제 자식을 잃어버릴 뻔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끔찍해서 꺼내지도 못하고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일을 전하려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은 성격 차이와 가정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셨고, 그 후 저는 엄마를 따라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슬픈 일이었지만 이혼해서 엄마가 행복해진다면 그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살 적에 엄마는 너무 슬퍼 보이셨거든요. 집에는 매일 고성이 오갔고, 아버지는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하신지 집에 안 계시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관계는 점점 나빠져 갔지만 다행히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딸바보 같은 분은 아니셨지만 저와 아버지는 보통의 흔한 부녀 사이였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후로도 저는 아버지를 종종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이혼 후 한동안 양육비를 보내고 저와 따로 연락을 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몇 년 뒤 아버지가 만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전하시더니 얼마 뒤 재혼 소식을 알리시며 저와 서서히 거리를 두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완전히 연락을 끊고 양육비마저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중학생 무렵의 일이었고, 그 후로는 저도 엄마도 아버지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아버지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배신감과 실망감이 컸지만 그래도 제게는 저를 사랑하는 엄마가 계셔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 받던 양육비가 끊긴 뒤로 엄마는 혼자 더 아등바등 사셔야 했어요. 엄마는 회사를 다니시면서 저를 키우셨고 열심히 하시느라 늘 바쁘셨지만 그래도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엄마가 밤낮 없이 일하는 게 저 때문이라는 걸 저도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무척 애를 썼고, 밖에서도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무던히도 애를 썼었습니다.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편부모 가정이 많은데도 여전히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더라고요. 그건 애나 어른이나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저를 안쓰러워하면서도 부모님 울타리에서 자라는 자기들과 다르다며 은연중에 선을 긋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다투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더러 너는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저를 보고 위안을 얻거나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될 때면 애들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아이들은 비교적으로 저를 동정했었지만 어른들은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어쩌다 불만이 있어서 큰 소리만 내도 집에 아버지가 없어서 어른들한테 대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말을 아끼고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타고난 제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부모님의 가정 불화나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저의 자격지심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점점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도 왕따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울리는 친구들 한둘과 어울리며 있는 듯 없는 듯한 학창시절을 보냈었죠. 그러다 보니 또래 친구들처럼 친구가 많지도 않고 이성 간의 교류도 없던 탓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는 아웃사이더처럼 혼자 다니기만 했었어요. 20살이 되면 나도 연애도 하고 꽃피는 청춘이 올까 기대했는데 소심한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대학 시절에도 연애 한번 못하고 졸업을 했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 연애에 대한 우연치 않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못나지는 않았던지 먼저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덕분에 저도 연애 경험 몇 번은 해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교성이 없는 저한테 연애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소심하고 큰소리 한번 못 내는 제 성격에 끌려다니는 연애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해도 행복하지 않고 피곤해지고 저는 어느 순간 결혼에 큰 기대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탓에 결혼이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제가 너무 좋다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이어질 인연도 아니었어요. 회사 동료 한 분이 자기 대신 소개팅 좀 나가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억지로 나간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날 제가 그 소개팅을 거절했거나 애초에 대신 소개팅을 해야 할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나갔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는 제게 한눈에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게 운명인가 싶은 생각도 했었어요. 애초에 누가 날 그렇게 좋다고 표현해 주는 게 제게는 익숙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급하게 소개팅을 나갔던 탓에 제대로 꾸미지도 못했고 또래에 비해 제가 적극적이거나 웃음이 많은 성격도 아니었으니까요. 얼결에 나간 자리에서 상대 남자가 어색해서 말도 몇 마디 못하는 제가 어디가 좋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답답한 저보다는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 상혁 씨가 더 아까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를 좋다고 해주니 믿어지지 않았죠. 드라마에서만 보던 운명 같은 만남에 저도 왠지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저는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고백을 거절하지 못해서 얼결에 사귀어 끌려다니는 연애였다면 상혁 씨를 만난 뒤로는 모든 것이 제게 맞춰진 행복한 연애였습니다. 데이트할 적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위주로 짜오고 매번 집에 데려다주고 아침마다 잘 일어났냐는 안부 인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얼마나 로맨틱한지 별것 아닌 날에 꽃다발 선물을 하고 어느 날 제가 잠이 안 온다는 말에 동해로 데려가 별을 보고 돌아올 정도로 제게 지극정성을 보였죠. 그런 남자에게 제가 어떻게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꿈만 같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심 아버지에게 외면받은 상처가 있었던 탓인지 저는 연상이었던 상혁 씨에게 무척 끌렸어요. 아빠처럼 다정하고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2년을 행복에 겨운 연애를 하다가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30이 넘었으니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올 법했고, 상혁 씨도 저보다 5살이 많았으니 결혼을 서두를 법한 나이였죠. 그러니 2년 정도 만났으면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서로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나 상혁 씨나 둘 다 어머니 손에 자란 사람들이라 얘기는 쉬울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어머니들끼리도 부담이 없을 거고 말이 잘 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좀 아쉬우신지 섭섭한 소리를 하셨지만 다행히 반대를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고 무사히 결혼식을 올린 저희는 은행 몫이 반이지만 적당한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해 마지 않았던 결혼 생활이었기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고 같이 자고 일어나는 생활이 꿈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회사 생활하며 잘 지내시는 줄 알았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거든요. 놀란 마음에 남편과 같이 병원에 달려간 저는 엄마가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루게릭병은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다가 심장까지 멈춰 사망에 이르는 병인데 마땅한 치료법이 제대로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저도 TV나 영화를 통해 말만 들어봤던 병이었기에 자세히는 모르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그런 불치병에 걸렸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병원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면 분명 증상이 있었을 거라 하는데 저는 갑자기 알게 되어 더 당황스러웠죠. 엄마는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이라도 했어야지. 몸이 그 지경이 되도록 대체 뭐 했어? 안 그래도 요즘 자꾸 여기저기 저리고 마비가 오길래 좀 이상하다 했더니 나도 이런 병인 줄은 몰랐구나. 늘 참기만 하고 자기 몸 돌볼 줄도 모르던 엄마는 상태가 그 지경이 되도록 참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몸이 저리고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피곤해서 잠깐 그러려니 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어이 쓰러지고 나서야 병을 알게 되신 엄마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재활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많이 지나버려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 거라 하시더라고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약물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이 늦어지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생각했던 저는 남몰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속상한 마음에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사실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러게 결혼했다고 행복에 취해서 혼자 있던 엄마 나몰라라 하더니 그동안 엄마 몸이 그 지경이 되도록 내가 엄마를 방치했구나 자책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늦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랬기에 더더욱 저는 엄마를 지켜드려야만 했습니다. 당장 혼자서는 밥숟가락도 제대로 들기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 제가 엄마 곁에 있어야 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나 일 그만두고 엄마 돌봐야겠어. 엄마 몸 상태가 저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것도 한스러운데 저렇게 된 상황에 딸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분간 자기가 외벌이하고 나 일 관두고 엄마 간병하면 안 될까? 생활비 문제는 내가 차차 해결할게. 당신이 나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제가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는 남편이었지만 친정엄마 때문에 일 그만둘 테니 당신 혼자 외벌이 하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언제까지 외벌이가 될지
앞으로 우리 부부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현실적인 문제에서 답이 쉽게 내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도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당신 마음은 알지만 차라리 간병인 쓰고 당신이 병원비라도 버는 게 낫지 않겠어? 치료비도 많이 든다면서 그 돈은 다 어떻게 충당하려고? 병원비는 엄마 보험도 있고 엄마 모아두신 돈으로 써야지. 내가 쓰는 돈은 최대한 아껴볼게. 그래도 안 될까? 남편에게 이해만 바라기에는 제가 이기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3년 차에 곧 아이 계획도 세우고 있었고 아파트 얻으면서 매달 갚아야 할 대출도 있었으니 남편 혼자 벌이로는 당연히 빠듯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벌이가 되면 생활도 어려워질 거고 아마 아이 계획도 더 미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로서는 엄마를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소통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가실지 한치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하루라도 더 엄마 옆에 있어야 후회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애원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제 결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고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여전히 남편은 든든한 제 편이었고 엄마는 힘든 와중에도 매일 노력하시며 버티려고 하셨거든요. 물론 병원비와 모자란 생활비에 걱정이 많기는 했지만 돈 문제야 사람보다 우선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부담감이 점점 커졌고 자꾸 남편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외벌이하며 혼자 힘들어하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아쉬운 소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소리로 가장의 무게가 참 무겁다, 이러다 잘리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 정도였는데 언젠가부터는 대놓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당신 내 카드 긁었더라. 미안해. 내가 급하게 계산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남의 카드 썼으면 말이라도 해야지. 내가 돈 한 푼 한 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 어쩌다 남편 카드로 밥값이라도 긁는 날에는 남편이 득달같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 함부로 썼다고 말이에요. 그래봤자 10,000원도 안 되는 구내식당 밥값이었지만 남편은 일부러 제게 눈치를 주듯 핀잔을 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캐묻는 남편 때문에 저는 제 밥값마저 함부로 계산하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몇 날 며칠 병원에서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하고 간병하느라 시달린 탓에 추레한 제 몰골을 보고 남편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눈치에 시달리던 제가 시어머니 눈총을 받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 사이는 원래도 그리 좋지 않았기에 시어머니는 이때다 하며 제게 못마땅한 티를 내시더라고요. 아이고, 누구 아들은 누구 때문에 쎄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누구는 팔자 좋게 병원 신세 지고 있네. 누구는 어디 건강해서 멀쩡히 다니는 줄 아나? 너희 엄마는 사위 잘 얻은 덕에 무슨 호강이냐? 하여간에 거머리 같은 것들이 우리 아들 고생시키네. 남편 혼자 외벌이 시킨 건 저도 미안했지만 제 사정 뻔히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했습니다. 당신이 반대 입장이 되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지, 똑같이 혼자이신 사정에 제가 홀어머니 챙기는 걸 나무라는 게 너무하다 싶었죠. 하지만 그 당시는 제가 을이었고 돈 버는 남편이 갑이었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기생충 취급하고 남편마저 제게 눈치를 주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가서 남편을 챙기고
시댁 행사도 참여하려 노력했죠. 덕분에 저는 숨 쉴 틈 한 번 없이 지쳤지만 하나뿐인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견딜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간병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났던 어느 날, 저는 유난히 몸이 피곤한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자도 피곤하고 머리도 어지러운 게 몸에 이상이 있나 싶었어요. 긴 병에 장사 없다더니 내가 그동안 밤낮 없이 간병하느라 너무 무리를 했나 싶었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세상에 제가 임신을 했다더라고요. 그 소식이 놀랍고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아이의 소식이었지만 하필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 역시 지금은 때가 아니라 생각했는지 아주 반기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제가 내내 병원에 있느라 남편과 자주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쩌다 애가 생겼나 싶었죠. 하지만 제 나이도 벌써 30 중반이 넘었으니 아이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간병을 할 수 있으려나 걱정은 되었지만 기쁜 소식을 엄마에게 전해드릴 수 있다는 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엄마는 저의 임신 소식을 무척 반기셨고 태어날 손주 때문이라도 건강을 찾고 싶으시다며 희망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임신한 몸으로도 엄마의 곁을 지켰고 엄마가 부디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 부질없는 기대였는지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엄마 간병을 하고 겨우 1년 반 정도 버티셨더라고요. 제가 잘 모시면 좀 더 오래 사시지 않을까 했는데 합병증까지 달고 사시던 엄마는 결국 2년을 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얼마 뒤면 손자가 태어날 텐데 그것도 보지 못하고 가버리신 엄마가 가여웠습니다. 이제 겨우 60대인데 한창 남은 엄마 인생이 안타까워서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떠나시는 마지막까지 제 걱정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손으로 저를 잡아주시며 아이 잘 키우라고 저를 다독여주시고 떠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임신한 몸으로 무슨 장례식이야? 임산부는 원래 장례식 안 가는 거 모르냐? 그렇다고 저희 엄마 장례식을 어떻게 안 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엄마 장례식 못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거야 네 사정이고, 그러다가 우리 귀한 손자 잘못되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네가 품었다고 네 자식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 속에 있는 거 우리 한씨 집안 핏줄이다. 안 그래도 노산이라 조심하라는 말 듣는 애가 그 몸으로 장례 치렀다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죽은 사람 챙기자고 나지도 않은 애 위험하게 할 거냐? 제가 아니면 누가 저희 엄마 장례를 지킨다고 그러시는지 시어머니는 제가 저희 엄마 장례도 못 치르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 장례가 뭐 중요하냐며 정하고 싶으면 애 낳고 나중에 보내드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남보다 못한 시어머니라고 해도 어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걱정되어 그러신다는 건 알지만 저도 그런 미신 때문에 저희 엄마 마지막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혼자서라도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고 그 일로 남편과도 다툼이 생기고 말았어요. 당신도 왜 그렇게 고집이야? 만상몸으로 어떻게 장례를 치르겠다고?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애 낳고 나중에 해도 되잖아. 장모님 장례에 오는 손님이 뭐 얼마나 많다고. 결국 가족끼리 조촐히 치를 텐데 뭐하러 그런 고집을 부려. 당신이야말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은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 미룰 수 있어? 거기다 우리 엄마 병으로 몸까지 굳어서 그 좁은 안치실에 모시기도 어려워. 모시고 싶어도 그 비좁은 곳에 더 모실 수가 없다고.
그런데도 그런 미신 때문에 장례 치르지 말라는 게 말이나 돼? 그래도 손자 걱정하는 우리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결국 남편은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신 시어머니 달랜다며 상주 노릇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 장래이니까 제가 상주 노릇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인데 그 자리에 없다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제 속을 썩이던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 걱정된다며 장례식에도 오지 않던 남편은 마지막 발인날이 되어서야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 걱정은 안 했던 건지 저는 얼굴이 반쪽이 되었는데 남편 몰골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뱃속 아이가 걱정되어 장례를 말렸던 거면 남편이라도 제 걱정을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던 탓에 저는 그나마 남편이 발인해라도 와준 것이 고마웠고 엄마를 무사히 보내드릴 수 있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뒤 저는 마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일로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장례를 지키느라 무리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일찍 아이를 낳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옆에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잘못되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두나? 애 낳으러 가는 며느리에게 다정한 말은 못해줄 망정 그런 저주를 하시나 기가 막혔지만 정신없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대꾸도 못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저는 계속되는 산통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서 말도 못하고 앓느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첫 아이라 난산을 겪으며 그렇게 저는 수술방에서 몇 시간이나 버텨야만 했습니다.